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백신 대량 생산을 촉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미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백신 협약식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백신 관련 부분이었잖아요. 공동성명 보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백신 보급이 좀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고요. 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백신 보급,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통령께서 인도 태평양으로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주변국의 이제 백신 보급이 보다 원활해지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국립보건원들과 기술 연구 협약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우리가 안전적인 배경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일단 이번 공동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을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좀 합의가 잘 돼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아마 바로 이제 기술 이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위탁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을 또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 생산량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는 이제 모더나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로 많이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위탁 생산하면서 이제 국립보건에서 영구적인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결국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기존 감염병이나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많은 백신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는 뭐 물적인 지원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물적 지원에 있어서는 백신 스와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더라고요. 대신에 우리 국군 55만 명에 대해서 백신을 모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백신이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도 밝혀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한 3가지 백신, 그러니까 파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에서 요청한 자료를 저희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조금 제출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 프로세스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가지 백신 중에 하나가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어떤 백신이든지 특히 군장병원 같은 경우는 20대, 그러니까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30세 미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든지 들어오면은 20세 미만 장병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 이거와 관계없이 이제 정부에서는 6월 중에 이제 파이자 백신으로 20대 장병에게 군 부대 접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백신이 보급된다면 우리가 이제 특히 젊은층 군 장병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층 백신 접종, 특히 뭐 학생이라든지 20대 교사 또 돌봄 하시는 그분들에게까지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될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거나 또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봤을 때 외국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국가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밝히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요. 아마 그 분석이 맞는 것 같고 아마 이제 공개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계약이 도입된 물량에 대해서 보다 좀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국에 이만큼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시선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과 함께 활동하는 한국 군에게 접종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따로 이제 미국 갔습니다. 한미 복지부 장관 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모더나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백신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위탁 특히 이제- 생산이라는 게 네. 생산은 거기다 하더라도 너네가 이만큼 가져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위탁 생산 이제 우리가 생산만 하고 결국 그 백신을 어디에 보급하고 하는 것은 이제 본사가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생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백신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본사와 좀 계약할 때 과정을 좀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한 백신을 우리가 좀 보다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본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조금 일찍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거나 조금 더 우리가 여분의 백신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더나사와도 좀 이미 계약된 것을 도입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다면 지금 4천만 도스,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도입 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도입 시기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위탁 생산되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본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 양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산하는 국가인데 조금은 어느 정도 뭐 여지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확보가 더 용이해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네.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확보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것이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체결을 하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최소한 단계는 이제 원액을 들여오게 되면 우리가 병에 나눠 담는 거 이것도 이제 아주 균등하게 담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 그래요?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사는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위탁 생산 규모가 크고 앞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보도가 나기 전부터 위탁 생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위탁 생산 원액을 어느 정도 생산할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뭐 기술 이전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선 기술에 대해서 위탁 생산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결국 발표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을 한 번에 확약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위탁 생산에 대해서 조금씩 맡게 되면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하다고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 좀 끝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그 다음 감염병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이 mRNA 백신 기술이 또 응용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위탁 생산을 하다 보면은 또 기술 협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을 좀 확보하고 또 이제 기술 이전도 위탁 생산하지 않는 단계보다는 조금 용이하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어떤 미국이 어떤 이 자가사의 백신을 이렇게 뭐 또 정치 외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좀 백신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술 이전을 해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우리가 좀 계속 나중에 협약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더나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진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면 교차 접종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단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략 한 400명에서 500명 안팎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가 있고 안정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교차 접종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곧 교차 접종에 대한 어떤 면역 효과에 대해서 다음 달쯤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400~500명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 물론 이제 임상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하신 분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이제 다른 백신, 아마도 이제 파이자 백신을 할 것 같고요. 모더나 백신을 하면 더 좋은데 이제 모더나 백신을 우리가 이제 뭐 조기에 임상 시험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뭐 교차 접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설계를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맞으신 분 대상으로 뭐 몇 주, 뭐 10에서 12주 간격으로 파이자나 모더나를 할지 아니면 신규로 좀 1차 접종을 할 사람들을 새로 모아서 그분들 또 10주에서 12주 뒤에 교차 접종을 할지 임상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접종을 하고 이제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좀 어느 정도 2주나 4주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면역 원성을 평가한다든지 실제로 노출됐을 때 감염이 어느 정도 안 되는지 또 변이 바이러스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임상 설계의 방법에 따라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적인 어떤 임상 시험 연구 결과가 있다면 교차 접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허용하고 접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유럽에서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나 모더나 했을 때 그 반응은 긍정적인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일단 영국 결과를 다음 달에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예, 또 스페인 결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는 것보다 교차 접종 때 더 면역 원성이 더 증가했다라는 뭐 소수 데이터긴 하지만은 예.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또 이상 반응이 또 이제 약간 증가할 건데 그 이상 반응 증가 정도가 면역 원성이 더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좀 미미하다 그러면은 예. 예, 좀 교차 접종이 적극 지원될 것 같고 네. 면역 형성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이상 반응만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같은 백신 접종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 나온 자료로 봐서는 예. 이렇게 약간 경증의 이상 반응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네. 이상 반응이 증가하는 것을 감내할 만큼 더 큰 효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백신의 어떤 보급이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불안정하고 맞추기 어렵다면은 교차 접종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연구 결과에 대한 CG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중화항체가 7배 증가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건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되겠고요.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에 있는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포 면역 반응은 우리 면역 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혈액 내 항체는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그 항원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다시 높은 역가에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지금 실험실 연구는 그 이제 혈액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체액 면역 밖에 측정을 할 수는 없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화 항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부위에 항체가 결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 세포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중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결합만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결합하는 항체가 결국 이제 중화 능력까지 가지는지 이 세포에 직접 감염을 시켜서 우리가 희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세포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체가가 이제 높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 중화 항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항체 효과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차 접종을 통해서 항체 역할을 좀 많이 높일 수 있으면은 네.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대응하는 능력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중앙체가 예. 깡패가 왔을 때 예, 경찰 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네, 뭐 일반 항체랑 뭐 중화 항체랑 어떻게 다르냐 이제 한데 이제 경찰 같이 제대로 예.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냐, 아니면은 항체가 대항을 하지만은 제대로 대항을 하지 못하는 항체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국내 상황 좀 보죠. 지금 확진자가 계속 500~6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다고 뭐 확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줄어드는 상황도 아니에요. 계속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일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아마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이 한 587명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590명과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석가탄신일 공휴일도 있고 그래서 검사 건수도 이제 일부 하루 정도는 보통 한 하루에 한 7, 8만 건쯤 되는데 한 4만 건 정도 조금 적게 검사된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약간 좀 증가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증가세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다음 주는 좀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네.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세, 확산 요인하고 우리가 정부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억제 노력 이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생기고 또 휴일이 없이 밤낮이 없이 계속 활동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대체하는 수준이나 어떤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이렇게 팽팽한 아슬아슬한 균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팽팽한 긴장 상태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있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현행 거리두기와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일단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일단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800명이라는 숫자가요. 그렇게 800명으로 불어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통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증가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염제 생산 지수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에서 뭐 0.94, 뭐 1.05 이렇게 약간 큰 차이 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네. 감염제 생산 지수가 우리가 한 1.1 내지 1.2만 돼도 한 4세기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1.5배,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빠른 증가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인가가 또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어서 예. 증가 속도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가 요인이 이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이미 늘어난 감염자, 우리가 조용하게 잠복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계속 지역적으로 감염을 확산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요인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너무 많이 퍼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3차 대유행 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리두기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꾸준히 증가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건지 그것도 이제 어떤 규모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서 600명일 때 먹히던 것이 이제 800명일 때 안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얼마나 통제 가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랑 고민도 좀 충분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백신 접종을 얼마나 마쳤냐 이것일 텐데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됐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27일부터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예약률을 보니까 5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55.6%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증가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그 75세 이상 어르신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센터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아마 그 1차 접종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대상 어르신들은 340만 명 중에서 이제 일단 접종에 동의하신 분은 한 2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추가적으로 1차 접종을 아직 못 맞으신 분, 동의하신 분 중에서 못 맞으신 분이 130만 명 정도, 이분이 또 이제 2번 맞으셔야 되니까 예. 결국 6월 전까지 한 300만 회 정도까지 추가적인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제 하루에 뭐 400명 내지 500명 접종이 가능하니까
하루에 뭐 1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니까 네. 조금 더 하게 되면은 뭐 2, 3주 내로 다 접종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최대로 잡았을 때고 네.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계획대로 한다면 일단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은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동의하지 않으신 80세 이상 어르신들,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접종으로 좀 많이 추가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노력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예약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 61%는 맞겠다. 네. 19%는 아직 결정 못했다 이러셔서 한 대충 80% 정도는 맞으실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비해서 예약률은 한 55%니까 물론 이제 60세 어르신 분들 중에서 접종 희망을 하시는데 아직 예약을 못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 조금 예약이 조금 몇 번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신 분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아직 좀 맞을까 말까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예약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연락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거나 예. 아니면은 다니시는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신 김에 잘 설득해서 접종 맞고 가시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다양한 채널을 좀 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약률도 올리고 또 이제 예약하지 않더라도 당일날 접종을 하고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좀 기준이 하나 좀 완화된 게 전에는 이제 7명 이상 오셔야지 한 병을 땄는데 예. 지금 이제 5명만 오셔도 이제 병을 개봉할 수 있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이제 인원이 안 차서 2-3명 오시면 그분 이제 또 다음 날 오셔야 되니까 예. 예, 그런 불만이 좀 있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앱을 통해서 하는 우리가 노쇼 백신이라고 하죠. 이거 예방 접종 그 자녀 백신 접종이 좀 활발하게 되면은 조금 예약하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소수가 오셔도 좀 해드리고 네. 예, 그 자녀 접종 당일 예약으로 좀 많이 전환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접종 편의성을 좀 높여드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약률과 접종률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좀 아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자가 식약처에 허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백신 냉장 보관 기간을 좀 늘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한데 앞으로 한 31일, 한 달 정도를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 화이자 백신이 좀 보관도 운송도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5일에서 31일로 이렇게 확 늘려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화이자사에서 계속 꾸준히 안정성, 그러니까 백신을 그 정도 환경에서 어느 정도 노출했을 때 백신 성분의 이상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속 연구를 해서 2월 달에는 전에 발표된 것처럼 초저온 냉동이 아니고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게 했고 또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 온도 2도에서 8도 정도에서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게 이제 해봤더니 안정적으로 잘 백신 성분 유지되더라라는 안정성 데이터를 예. EU나 FDA에 제출해가지고 이미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것도 문제가 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은 냉장 유통으로 한 달까지 유통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에 굉장히 많은 편의성을 주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백신 접종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